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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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짱이다 안느입니다. 다정한 호모주의자 쿠마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 10분 전에 만나고. 네, 저희 잠시 쉬고 이제 2부 바로 녹음하고 있는데 궁금해졌어요. 2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그 전에 후원이랑 댓글 먼저 읽고 시작해야겠죠? 왜 이렇게 능청 많냐 사람이. 까먹고 있었어. 후원이랑 댓글 읽고 시작할게요. 기즈모송님이 마녀사냥에 1,000원, 소시민님이 마녀사냥에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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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사냥편이 왜요? 생각보다 인기가 있어서 놀랬어요. 아, 생각보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녀사냥은 근데 사실 마녀사냥이라는 제목만 보면 또 마녀사냥 얘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녀사냥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쉰떡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라서. 네. 근데 들어보시면 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댓글 읽고 싶습니다. 제가 쓴 댓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남겼는데요. 패널분들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라는 댓글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1주년으로 Q&A를 하려고 하는데 Q&A가 안 달려요. 안 달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저희 그날 그냥 셀프 Q&A 하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달아주신 분들이 감사한 거죠. 유에세 손님이 제 댓글에 대댓을 달아주셨어요. 봤어요. 그분 포함해서 2분. 아니야. 더 있어요. 세 이 분.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더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으르렁대님께서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범래님 때문에 이 방송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네. 이거 제가 보기에 김범리의 지인입니다. 저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진짜? 제 친구 중에 방송 듣는 친구가 있는데 범래님을 제일 좋아해요. 왜요? Why? 근데 저도 좀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그 목소리랑 이런 거 들으면서 자기가 혼자 막 얼굴 상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이에요? 남자친구인데 남자인 친구인데 뭐 이성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존경하는 선배 뭐 이런 느낌으로 어머. 힘이 되면서도 나중에 혹시나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너무 실망하실까봐 아니에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 댓글 보고 진짜 회사에서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댓글 안 돼.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결방 공지를 올렸었는데 거기에 호석이다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읽어주세요. 이게 적 같은 코로나 여파 이렇게.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근데 사실 조금 죄송하기도 했어요. 저희끼리 결방 공지를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 첨언을 하자면 맞아요. 1년간 결방이 없었어요. 결방이어도 결방에 맞는 특집을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방을 냈는데 공지를 띄울지 녹음본을 띄울지 혹시나 월요일 3시를 기다리다가 결방 공지를 듣게 되신 분들한테는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르르43님이 올려주신 아주 장문의 댓글 제가 언급된 파트만 읽으려고요. 이렇게 긴데? 이거 댓글 읽은 게 처음 치즈야 많이 벗어나고 있네. 처음 치즈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달아준 소중한 댓글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서로 각자 얘기만 하는 자리가 돼버렸네. 내 댓글만 읽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몽님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발제를 할지 기대된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하몽님의 아쉬움만큼 저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제 매력에 빠지면 출구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엄마랑 이 사람 개그 캐릭터였네. 네,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매력들을 앞으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불안과 혐오에 대한 얘기만 정말 주구장창 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한 해가 있나.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행복을 증진시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쿠마님의 논리에 따르면 1부에서 말씀하셨던 쿠마님의 논리에 따르면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불안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줄여나가면 행복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시간이 뭐 많으면 좋겠지만 많아야 하나? 그것도 좋은 얘기네요. 점점 범래님은 어떠세요? 저는 실천으로 행동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전 사진을 자주 찍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랑은 한 이 것도 정도로 안 놀랄 찍었잖아요. 우리랑 있을 때 한 번도 찍는 거 내 본 적이 없는데. 아, 나를 찍는다는 게 아니라 풍경? 제가 1화 때, 그러니까 1회 이 행복에 관하여 뭐였죠? 제목이 뭐였지? 와.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1회 때, 그러니까 저번 주 올라갔던 에피소드에서 제가 지난 것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현재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액션으로 정말 의미 없는 사진을 많이 찍어놔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결혼해서 신혼집 처음 들어갈 때 아파트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럼 이제 1년이 지나면 요즘 이게 핸드폰이나 구글 포토 이런 데서 1년 전 오늘 이러면서 나와요. 전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아 이때 진짜 행복했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때 되게 재밌었는데 이때 진짜 설렜었는데 이때 부동산 계약하고 돼지갈비 먹었던 거 기억나? 이러면서 이제 와이프랑 얘기도 하고 저는 그런 행복을 느끼기 위한 액션 중에 하나로 사진을 좀 자주 찍는 편이고 그러면 종종 행복해지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1년 전 오늘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와. 정말요? 네. 매일 찍으신 거네요. 거의 매일 찍어요. 지직선도 좀 찍어줘요. 뭐 언젠간 뜨겠지. 아니 우리 뭐 스튜디오라던가 이런 녹음 아, 상황이라던가. 뭐 오가는 길은 몇 번 찍었어요. 우리 여기 스튜디오 바뀐 첫날에도 찍었어요. 오. 1년 뒤에 또 뜨겠지. 오. 똘기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범래님하고 제 소개 멘트 들으시면 알겠지만 일기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 쓰고 저도 뭐 1년 전 오늘까지 이렇게 뜨는 건 아니지만 지난 일기를 좀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억할 때 그때 행복이 저장되어 있는 게 다시 불러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 약간 이렇게 사진이나 일기는 제가 안 쓰지만 사진이나 이런 거 옛날 거 보면 그 사진만이 아니라 그 사진을 찍을 때 감정이 좀 기억이 나요. 특히 맞아요.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일수록 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사진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뭐를 남겨야 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서 일기도 안 쓰고 사진도 진짜 잘 안 찍거든요. 그리고 찍자고 하면 막 싫어하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코마님이 뭐 지금 말고 평소에 예를 들면 뭐 연애를 하실 때라던가 그럴 때도 그런 의미 있는 저장을 안 하시는 편이에요. 네. 나중에 후회한다. 아니 내가 보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찍자고 하면 찍어요. 싫어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진에 대한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저는 나중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행복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또 그 생각을 나중에 또 지금을 돌이켜보면 또 이땐 행복했다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이 과거에만 있잖아요. 아, 두 분은 범래님이랑 약간-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요. 물과 기름이네. 한번 이렇게 수련장에 가서 멘탈 싸워요. 수련을 좀 받아야겠어. 이게 행복을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힘든 이제 발제였어요. 저한테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리고 뻔한 얘기를 하게 될 테지만 원래 뻔한 얘기가 먹히는 법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용하는 혹은 노력하는 이 방법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과 딱 들어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질적인 성취나 어떤 업적 달성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지향적인 방식으로 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조금 더 자유로운 내면의 행복과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이 방법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행복을 찾는 여정의 시작으로 이 발제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부에서 안느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걸 10분 동안, 쉬는 시간 10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이에. 네. 어렸을 때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 3년 전?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프로그레스가 있잖아요. 본인은 지금도 어리다라는 말을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내 돌려서. 말, 근데 저의 질문은 아시죠? 뭐, 네네. 학생. 시절에 어, 얘기하는 거지. 이걸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3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 진짜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대과거. 고등학교인데, 음. 네. 대과거. 네, 대과거 때 저는 진짜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정말 좋은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는 학생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독서실에 다닐 돈이 없어서 주말에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텅 빈 학교에? 네, 텅 빈 학교에. 학교 여는구나 주말에. 열어요. 안 네, 가봤어요? 열고 그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서 텃밭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아, 옛날엔 그런 분도 있었죠. 막 닭도 키우고 토끼 지역이 키우고. 어디예요? 연천 아니에요? 근데 그 혼자 학교에 나와 있으니까 뭐 쿠마야 나랑 같이 상추를 뜯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너무 좋은 분이다. 할아버지 토요일에 같다. 네, 상추를 엄청 뜯어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세상이 열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에 갔는데 가고 나니까 좋은 세상이 안 열리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거 그 전형적인 그거네요. 네. 대학 가면 남친 생긴다. 근데 안 생겼어요. 아, 갑자기 본인 얘기를. 내 얘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저는 선생님이 되라 이렇게 해서 사범대학에 들어갔는데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네, 저의 의지도 있었죠. 그건 그때 그걸 굳게 믿었으니까 공무원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생각보다 저랑 잘 맞지 않고 이거를 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 성향이랑도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졸업할 때쯤에 돼서 갑자기 공황장애가 옵니다. 진짜로. 네, 진단을 공황장애가 받았어요? 와서 어머. 저 휴학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좀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막 있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그 자리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의미를 잃고 제가 좀 그때부터 책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읽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으로 삶을 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저의 행복 증진시키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코마는 왜 허무주의자가 되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요.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행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가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슬퍼요. 왜? 어린아이를 보면 슬프다고요? 네, 그게 슬프더라고요. 이게 사진이랑 제가 그런 거를 남기지 않는 이유랑 되게 비슷해요. 저 때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보편적인 슬플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슬픔을 느낄 이유가 없는데 슬픈 거예요. 근데 조금 그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사진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해맑게 뛰어다니는 애기들을 보면 나도 저 때 진짜 재밌고 정말 아무 인생 걱정 없이 재밌게 살았는데 라고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을 대입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의 행복이 있겠.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헬륨 풍선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었어요. 그게 행복이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 헬륨 풍선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때 느끼던 행복과 지금의 행복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슬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슬퍼지네요, 제가. 그런데 이런 뭐 슬플 만한 상황이 아닌데 슬프다는 그죠, 것이 그런 거지. 이렇게 저는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감정 상태에 있으신 분들 어떤 사람은 집에 도착해서 빈집에 불을 딱 켰는데 그냥 슬플 수도 있고 밥을 먹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다가 울음이 터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외로움이나 고독감, 허망함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들이 소용돌이치면서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럴 때 넷플릭스를 봅니다. 만병통치약 수준이에요. 나 넷플릭스를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사실. 아, 진짜요? 제가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다 까먹거든요. 그렇죠. 보통 네. 미디어에 중독되는 이유 중 하나죠. 네, 맞아요. 이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던 감정 같은 것들을 다 그냥 치워버리고 한쪽에 처박아 놓고 까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구석에 나의 슬픔을 처박아 놓은 채 지내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넷플릭스를 보다가 끈 순간부터 다시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치, 그 검은 TV 화면에 내 얼굴 딱 비쳤을 때 진짜. 그 소외감은 꽤 크죠. 근데 약간 전형적인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 슬픔과 안 좋은 상황을 치료하거나 마주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덮어둔 거죠. 네, 못 본 맞아요. 척하고. 그래서 범래님이 중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비슷해요.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괜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끊지 못하는 현상이죠. 중독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 슬픔을 느끼고 있던 간에 어떤 사람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행복이 필요한 상태 혹은 최소한 그 슬픔과 모든 불행을 끝내버리고 싶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 금이 갔다는 하나의 신호예요. 반드시 슬픔이 아니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곧 행복에 대한 갈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원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행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슬픔이나 좌절, 분노 등의 감정을 그냥 쓰레기 버리듯 치워놓지 말고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나에게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일상은 그저 쳇바퀴 돌아가듯이 정말 의미 없는 사건의 나열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자신의 직장이나 삶에서 의미를 찾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이라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허함을 계속해서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는 시간 그리고 그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포기해 왔을 수 있어요. 삶은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 아니 대각선으로 딱 앉아 있잖아요. 삶은 제가 생각했을 때 포기의 연속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거절을 당해요.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혹은 물건일 수도 있고 이 물건이 내 곁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저걸 가지고 싶은데 그런 걸 욕망해서는 안 된대요. 예를 들면 나는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사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를 바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자전거를 가지고 싶은지 이런 걸 끝까지 추적을 해보면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유로움이라던가 자전거를 탔을 때 그런 바람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다 자전거를 사니까 나도 자전거를 사고 싶다. 그런 걸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사람은 빨리 체념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질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하거든요. 문제는 이때부터 뭔가를 미리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원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현당한 상처가 크면 언젠가는 새로 만난 상대방도 어차피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피하게 됩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네. 이런 애들 있다니까 진짜. 뭐가? 아니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예전에 많이 거부되어 온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험에 의거해서 지금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어제 만난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그러니까 회피형으로 살지? 근데 사실 지금 쿠마님의 말씀은 그 사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고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를 저는 이제 범례님처럼 이해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싶네요. 아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그냥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지금 와이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났을 거고 이제 이별의 아픔을 겪었겠죠. 겪고 나서 이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좋지만. 그래서 그때 전 오히려 헤어지기 전까지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잘해주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약간 지금 쿠마님의 말씀은 모든 게 약간 다 내리막길 곡선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이. 예전에도 헤어졌으니까 이번에도 헤어지겠지. 저번에도 거절당했으니까 이번에도 거절당하겠지. 약간 연속적인 내리막길의 그림만 그려지는 것 같아서 꼭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글쎄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법률님 말은 이거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겪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을 오르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의 결정은 랜덤이 아니라는 거지. 법률님이 오르막길로 갈 수 있었던 거는 법률님이 일련의 과정들이 법률님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내리막길 갈래.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들이 그를 거기로 이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리막길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오르막길 가는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내리막길로 갈지 오르막길로 갈지는 매 사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쿠마님의 말씀은 모든 선택에 거절이 거듭되면 내리막길로 간다. 종점은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상처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허무주의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친구들 중에 나 이제 다시 사람 못 만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꼭 있지 않나요? 있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은 언젠가 당연히 끝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면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관계가 끝난다는 것이 제가 말했듯이 우리를 허무주의로 밀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빛나는 행복이 있고 더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실 잘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스스로 민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고 과정을 고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삶이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위한 지침이 이제 원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지침이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왜 내리막길을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동 지침으로 삼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게 불만을 드러내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포기가 익숙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인이 나 이제 헤어지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잘 가 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포기를 해버려요. 그렇지만 내가 그가 떠나가지 않는 걸 원한다면 나는 말해볼 수 있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전히. 그렇지만 이거를 말하는 걸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서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굉장히 외로워. 너는 왜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너는 정말 무심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굉장히 외로워. 일단 네가 나를 꼭 껴안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거들떠도 안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왔어?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게 되게 일상적이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생채기를 입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힘들게 일해서 너네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네들은 날 무시하네? 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건 모르겠고 갑자기 공감이 확 되네. 사실 대부분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네, 지금 열심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데로 시작해서 집에 와도 아무도 반기지 않았다는 이제 대부분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오히려 전 그렇게 들려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뭔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인사? 포옹? 그렇죠. 술 한잔? 존중. 그렇죠. 저는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랬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 슬프다. 가족들이 나를 안아주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수고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식인 거예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해도 통하지 않아. 혹은 낯간지럽게 저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해보라는 게 들어온 사람한테 살갑게 말을 건네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해보는 그렇게 거죠.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장점은 말투 때문에 싸움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너는 나를 무시해.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가끔 그럴 때 있죠. 아빠가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문 소리가 닿았어. 딸랑딸랑 하면서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갑자기 아빠 술 취한 상태로 다 나와봐. 다 있잖아요. 다 있지 않아요? 우리 아빠인 줄 알았어. 다 나와봐. 이러면서 막 갑자기 앉혀놓고 물어보지도 않더. 오늘 뭐 했어?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보면 어릴 땐 그런 게 참 싫었는데 저 이제 결혼을 하고 약간 가장의 무게를 아직 자녀는 없지만 좀 짊어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좀 새롭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서 아빠가 갑자기 나는 아빠가 퇴근했을 때 너희들이 와서 인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질풍노도의 그 시기 때 과연 그 말을 들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쉽진 않은 것 같긴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범래님이 인사를 하러 나올 거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외로 누군가의 요청을 쉽게 들어줍니다. 이게 엄청 거대한 요청이 아닐 경우에 의외로 쉽게 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바래라고 말했으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는 우리 아들이 나와서 인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지하게 말을 했는데 이제 방 안에 앉아있던 범래가 또 종소리를 들었어요. 신경 쓰이지. 신경이 신경 쓰여요. 쓰이지.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지 못하면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화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진지하게 아빠가 얘기하면 신경 쓰이지. 진짜 네, 신경 쓰여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차라리 화를 내 아빠. 이렇게 되지. 그리고 더불어서 나 자신에게도 더 솔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어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행복이 필요한데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야.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 내가 상처에 견디는 무쇠팔 무쇠다리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난 이런 게 정말 필요해. 이런 걸 원해. 이런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받고 싶거나,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했을 때 와이프가 반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 전 오히려 와이프가 집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반겨줍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화분에 물 붓는 느낌이에요. 화분은 잘 자라는데 화분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돌아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아주 늦게 변하더라고요. 천천히. 그래서 저도 그 가족들한테 참 원하는 게 많아요. 살다 보면. 근데 원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내가 바라는 그 이미지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버지랑 엄청 친한 편인데 아빠한테 인사를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게 그 이제 학생 때죠. 고2, 고3 한창 공부 열심히 할 때 야자를 끝나고 오기 때문에 아빠보다 늦게 오는 살면서 내 아빠보다 늦게 오는 첫 순간이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근데 야자를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탁 손을 이렇게 들면서 아들 왔어 이러면서 딱 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인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빠 들어올 때. 진짜 좋은 분이다. 네.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당신 아버지요. 아 근데 왜 이게 화를 짜증나잖아. 그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상대방한테는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약간 그럴 수 있어. 맨날 들어오던 아빠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약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말의 무게감이 좀 달라지더라고. 아, 이런 걸 원하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먼저 좀 트라이를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쿠마님의 약발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폴리님 말씀도 맞는데 쿠마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쿠마님이 말씀하신 건 내 니즈에 그 정확한 니즈를 말해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건데 저는 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 니즈를 딱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고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 아니 괜히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면서 내 니즈가 이건 A인데 뭐 B를 얘기한다든지 그치. 뭐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애할 때 많죠. 연애할 때. 연애할 때 특히 많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쿠마님 말씀이 그 화법을 좀 바꿔보자. 당연히 범래님의 방식도 병행하면은 좋겠죠. 근데 어떻게 내 니즈를 표현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효과를 떠나서 물론 효과의 측면도 있겠지만 자신의 니즈를 이제 글로 만들고 말로 만들고 그럼 스스로도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본인에게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이게 저의 예시로 좀 들어가면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아니야 입니다. 쿠마야,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그럼 정확하게 그게 맞는데 그거를 잘 얘기를 못해요.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약간 마음속에 짐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말해놓고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잘 몰라주지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또 그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준비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행복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입니다. 혹시 행복할 때 불안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들 있지 않아요?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연예인의 비트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연예인들이 인기가 올라가면 불안해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근데 그거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바라던 게 조금 되는 날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러면은 그날 밤에 좀 불안해. 뭔가 조만간 뭐가 터질 것 같은데 맞아. 약간 그런 게 네. 있죠. 네. 특히 회사에서는 대부분 그런 생각은 또 맞더라고. 다음날 엄청 깨지거나 불려가거나 뭐 그렇더라고.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이 있었어요. 사람의 감정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위로 쭉 올라가거나 아래로 쭉 내려갔을 때 그 중간을 맞추려고 하는 반대급부가 항상 생긴대요. 근데 이거는 자신의 개인적인 내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 친구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확 흥분한 상태를 보인다. 그럼 같이 흥분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진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 행복함을 느꼈을 때 사람은 약간 본성으로 항상성을 찾기 위해서 그 반대급부로 진정하려는 마음 또한 같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항상성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한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뭔가 갑자기 화를 냈을 때 그 오히려 침묵으로 통제하려는 분위기? 그러니까 갑자기 확 조용해지면서 그 화내던 사람도 갑자기 맞아요. 약간 뭐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자주 보지 분위기가 않나요? 있죠. 버스에서 갑자기 누가 화내면 갑자기 엔진 소리밖에 안 들려. 갑자기 아, 확 조용해져요. 지하철이나 이런데. 그래서 뭐 사회적인 통제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거를 제시를 할 건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행복한 순간에 잘못된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행복하면 뭐 눈물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랬고 아직도 이런데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행복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께 저의 의견을 전달하려 합니다. 지금 행복이 필요함을 인지하라는 거랑 행복에 그 불안감을 느끼지 마라. 네. 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아, 죄책감. 네. 고통이 너무 크면, 그러니까 삶에서 고통이 너무 크면 세상과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에게서 사랑을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사랑받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심리적 지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람한테 이제 결핍 때문에 불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척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심해지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한테 하기나 해 라는 식의 이제 말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엄청난 실행력과 끈기가 있어요. 독립적인 상태로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사랑을 주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너무 간절히 바랬다가 그걸 받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사랑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척스러워져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이건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다. 나는 이걸 받은 적이 없고 없이도 잘 살았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며 그 부족함이 나를 성장시켰으니까 나는 이 사랑을 거부한다. 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모두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굶은 사람이 조금만 먹어도 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부터 사랑이나 지지, 응원 등을 받고 싶었지만 그것을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 지지, 응원 속에서 더 많은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인 거죠. 제 개인적인 식견으로는 이거는 그 사람이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너무 커서 혹은 불행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이 끝나고 난 뒤에 닥쳐올 불행에 대한 공포가 먼저 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기가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다들 익숙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냐라고 궁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익숙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저희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어리광부려서는 안 된다. 혼자 해내야 한다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못 기대고 계속해서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해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이것은 저의 예시겠지만 모두들 나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래된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새 길이 나도 옛날에 그 길이 존재했던 이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고합니다. 사실 이러한 오래된 사고방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의 행복과 기쁨, 충만함을 방해한다면 이 사고방식을 내가 계속해서 고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왔을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덧붙여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충분한 행복인 것 같거든요. 죄책감은 떨쳐버리고 행복을 만끽하세요 라는 말로 해결되기에는 그 사람에게 오랜 친구처럼 붙어있던 외로움이나 불행 등이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먹구름이 그 사람 머리 위에서 그늘을 들이우는데 어떻게 행복을 즐기겠어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김태우의 사랑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주제랑 비슷한 얘기인가요? 갑자기 현재로 확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사랑비 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2010년 노래인가요? 네, 너무 높아요. 진짜 너무 고음이야. 말 그대로 사랑비가 그분 머리 위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충분한 행복. 마른 화분에 물을 줄 때 충분히 끼얹듯이 그 사람을 안아주고 보듬어줄 때 해결이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신 분들은 넘쳐흐르는 행복을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정말로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안다고 해서 제가 겪게 되는 슬픔이나 고통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어날 일들은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뒤에 제가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에는 분명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변화를 믿어야 돼요. 나는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거다. 라고 강력하게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좀 더 행복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리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좀 무지갯빛 똘기님이 저번 화부터 상상하던 그런 얘기인가요? 네, 신나는데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 신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재밌는 마음으로 들었고 이제 거기다 신남을 좀 얹어갖고 들을 수 있나요? 아닐 것 같아요. 오케이. 각을 봐봐, 이 사람들아. 그럴 각이 아니잖아. 각을 잘못 쳤다. 좀 즐겁게 해봐요. 저의 좀 허무맹랑한 행복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롭고 명랑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에요. 젖이요? 네. 거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이런 행복론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롭게 네, 자유롭고 있는 것? 명랑하게 지내는 것. 그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확히 비유예요? 아니면 그- 리터럴리 젖과 비유지. 꿀이야? 아니 비유인데 그러니까 비유 아닌 것 같은데? 리소스가 풍부한 아니야, 내가 보기엔 비유 아니야. 그럼 진짜 진짜 젖과 밀크랑 꿀 허니를 아니야. 원하는 상황이라고? 정말로 제가 그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은 거죠. 낙원. 낙원이에요, 낙원.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낙원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아니, 많이 표현하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네. 땅. 비옥하고 응. 그게 범래님이 말씀하신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려요. 약간 영화 속의 근데 장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물질적 리소스가 풍부한 땅을 말하는 게 맞아요. 비옥한 땅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먹을 음식에 대한 걱정이 없고 내가 당장 발 뻗고 자야 될 장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리소스가 풍부한 땅을 말하는 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얘기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 걱정거리잖아. 먹어야 될 것, 뭐 이렇게 뭔가 집에 대한 걱정이나 해야 될 것에 대한 걱정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젖과 꿀이 이렇게 논란의 논란을 일으킬 줄 몰랐는데 일부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불안과 혐오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방금 쿠마님도 유토피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유토피아 같거든요. 근데 뭐 뒤에 더 얘기를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꿈꿈으로써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게 계속 지연되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 발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한테는 행복이 마치 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강원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슈퍼를 가려면 20분을 걸어야 되는 완전 산골짜기 첩첩산중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고성 고성이요? 아니에요? 아, 강원도 고성이요? 강원도 고성은 아니었고요. 여하튼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펜션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 이 펜션만 빼고는 정전이 됐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제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많은 별을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MT 갔을 때 조금 시골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깜깜하거든요. 군대 간 거 아니야? 그 광경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쏟아질 것 같은 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 그때 처음 이해를 했어요. 은하수 봤죠, 은하수. 네, 거의 그런 그 급. 별이 이어져 있어서 길처럼 보이는 네, 거.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진짜 신기했는데 네, 다음 이야기.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즘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심에 살면 별을 볼 일이 없잖아요. 안 보여요. 네, 안 네. 보이죠. 그래서 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진 않지만 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게 인공위성인가? 별인가? 하면서 살죠. 잠깐 얘기하면은 하늘을 봤는데 별이 떠 있다. 그건 인공위성입니다. 아 진짜 씨. 이 공대생 좀 내쫓아봐. 그게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흐끗흐끗하면서 반짝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별이고 그냥 계속 떠 있는 애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움직이면 비행기고요. 저는 인간이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별을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인공위성 얘기 괜히 했네. 이렇게 풀어낸다고? 그런데
이 별을 행복으로 치환하시면 제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행복이 지금 당장 저한테 잡히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그것을 그리면서 쫓아가는 별을 잡는 듯한 느낌으로 저한테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행복이 있다고 말하면 저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혐오가 생존의 필수라면 결국 이 세상에 행복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저도 정말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가끔. 내가 죽어야만 행복이 오겠다. 그럼 죽어야만 평안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 제가 행복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었습니다. 범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셨는데 범례님 눈치 보지 마요, 그만.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로봇이에요. 이게 행복의 상상력이라니 조금 뜬금이 없죠. 이 발제가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주 다르게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의 발목을 붙잡혀서 상상력을 제한받습니다. 물론 현실을 기반으로 한 상상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 자체가 상상력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축소된 상상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소확행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치여 살고 있는 현실을 도피하면서 아주 확실한 것, 예를 들면 뭐 식물이라던가 뭐 저처럼 넷플릭스일 수도 있고, 제가 이런 행복론을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한테는 소확행이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나에게 확실한 것들만 취하자 라는 조금은 소극적인 방식의 행복론처럼 들립니다. 물론 소확행은 분명히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사람은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정하면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치여 살고 정말 많은 불안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신만의 아주 확실한 공간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에 비해서 추상적이고 광의적인 행복론을 가지고 있어서 소확행이 조금은 수동적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제가 진짜 할 말이 무궁무진하게 막 떠오르는데 잠깐 전에 행복의 어떤 행복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기존에 좀 불행에 익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가다가 행복을 마주치면은 이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상상력인데 제가 평소에 행복 소화력 이름을 짓자면 행복 소화력을 좀 기르려고 하는 게 행복 일기라는 게 있어요. 뭐 정확한 이름이 이건 아닌데 여기에 내가 행복하게 느낀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막 적어요. 여기 대충 뭐가 있냐면 스케일도 막 다 다른데 브라스 악단 진짜 완전 세계급 오케스트라가 가득한 곳에서 막 제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무슨 수상을 하는 장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걸 넣었고 그리고 완전 녹색의 상록수가 가득한 어디 산속에서 피톤치드를 그냥 뿜뿜 받으면서 명상하고 호흡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산책하고 뭐 이런 모습도 넣었고 그리고 무슨 영화 선생 김봉두의 한 장면처럼 그 선생님 왔다고 말해서 잔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막걸리 잔 부딪히고 막 그런 잔치하는 장면도 넣었고 막 이러는데 플러스 그리고 제가 이미 행복을 느꼈던 것도 다 거기다 적어놔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냐면 일단 내가 행복함을 경험했던 거를 적어 놓으면은 다음에 봤을 때 내가 이때 행복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지점이야 라고 딱 설정해 놓을 수 있어서 더 이상 내 행복의 소화력은 이만큼이야 라는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나 이만큼 이미 행복해본 사람인데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상력, 말씀하신 상상력이랑 결부지어서 내가 이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을 여기저기 다 설치해놔. 그러면 살아가면서 좀 별거 아닌 거에도 행복 트랩을 밟을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행복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행동 양식 중에 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러면 그것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인가요? 그것을 하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상상이 돼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행복인 거죠. 우리가 아주 확실한 것에서도 행복을 얻어요.
그런데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똘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지금 피톤치드 뿜뿜하는 곳일 수도 있고 저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상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어두컴컴한 다락방을 상상할 수도 있고 혹은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 같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떠올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간직될 수도 있지만 뭐 일기를 쓰실 수도 있고 똘기님처럼 그림으로 그려내거나 아니면 음악을 작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창조적 활동으로도 충분히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데요. 쓰면서 가끔 진짜로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인지를 살짝 더해보자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나의 틀에 박힌 의식구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오래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입장과 관점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이게 공감과도 연결이 되는데 직접 그 사람의 입장이 물리적으로 되어볼 수는 없지만 그 입장과 맥락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이입시키는 것을 공감이라고 본다면 상상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태도로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상상력이 그 시작일 수도 있죠. 이것이 없으면 대부분의 관계는 고통에 휩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려면 저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특히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행복을 계속 상상하고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 플러스 이제 똘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내가 이것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라는 어떤 정말 가상의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상의 공간에 대해를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똘기님은 일기를 쓰시는 거고 행복 일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적어요. 근데 글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그냥 그거를 써놔요. 그리고 써놓고 저는 그거 쓴 것을 보면서 상상하는 편이에요. 아, 이 땅이 나의 행복의 땅이다. 라는 느낌으로. 어떤 사람은 사회적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에 몰두할 수도 있어요.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는 파울로 코엘료의 유명한 책 연금술사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낡은 교회에 살던 가난한 양치기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치기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밑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꿈일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양치기는 온갖 용기를 쥐어짜내서 이제 자기의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뭐 양치기 생활 같은 것도 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용기를 쥐어짜내서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 여정 속에서 되게 많은 시련을 겪어요. 이 양치기가 정말 갖은 고생과 희생 끝에 피라미드에 도착을 해서 밤새도록 모래를 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때 갑자기 길을 지나가던 군인이 위협을 해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수상하다. 그래서 양치기가 아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군인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런 꿈을 꾸는데 나는 양치기들이 잠을 자는 낡은 교회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꿈을 꾼 적이 있다. 그런 꿈을 믿고 사막을 건너는 바보는 없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군인의 꿈속에 나온 교회가 바로 양치기가 잠을 자던 바로 그곳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양치기가 자신의 낡은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물을 찾아요. 이 보물이 무엇인지는 독자마다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곳에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좋은 직장을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같은 겁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다. 라는 소유하려는 욕망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무언가를 성취해낸다라는 것은 분명히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내가 성취하려는 것이 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내가 정말 원하던 그것이었는가를 한 번쯤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던 얘기는 이제 소확행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제 이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말해진 것만을 쫓는 것. 어떤 분에게는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행복을 상상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내 의식 속에서의 경계를 뛰어넘는 정신,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에요. 에밀리 브론테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신의 시집에서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적어 놓았는데, 살아서도 죽어서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지닌 구속받지 않는 영혼. 제가 바라는 것도 이와 같아요. 자유로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용기와 다정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식 구조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뭔가 엄청난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이 현실을 버텨내기 위해서 무기를 하나씩 지는데, 저는 행복을 상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변화를 믿고 이뤄내는 것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행복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발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자기소개 발제로 생각하는 거니까 뭔가 왜 얘는 다정한 호모주의자라는 말로 자기를 소개하는가를 드러내 보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은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방금 뒤통수를 하는데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부분이 상상력 부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은 현실에 있고 상상력은 항상 나쁜 쪽으로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내가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게 약간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신기한 발상이었는데, 저도 좀 좋은 상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닉네임 얘기 하셨잖아요. 다정한 허무주의자. 갑자기 내 닉네임이 생각나는 거야. 현실주의자. 낙관적 현실주의자. 전 진짜 현실에 굉장히 얽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내가 최근에 아까 뭐 똘기님 얘기한 것처럼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레아 같은 박수를 얻으면서 뭐 수상을 한다든지 막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해봤는데, 내가 보기엔 근 5년을 뒤져도 그런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행복을 위해 악의 경우의 수를 상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상상력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네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발상을 하자.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저랑 조금 다른 점을 하나 찾았는데, 뭐 쿠마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제이레빗의 해피띵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공감했던 게, 제가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들과 너무 똑같아요. 전 사실 큰 행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뭐 사실 제 입으로 뭔가를 기대한다고 말하기 좀 그래요. 전 기대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애초에 기대가 별로 없는데, 오늘이었어, 오늘. 출근하려고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저는 버스 시간도 안 보고 가요.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놓칠 거 뻔한데 뭐. 근데 딱 갔는데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출근하는 내내 웃음이 막 꼽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약간 실생활에 피어있는 행복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유토피아라고 해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저는 행복은 유비쿼터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행복은 자기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소소하게.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이 머나먼 하나의 진리처럼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내 주변에 유비쿼터스 막 흩뿌려져 있는데 그걸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고민하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이런 것도 좀 신기했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큰 규모의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좀 사회적으로 소확행, 그러니까 작은 말씀하시는 흩뿌려져 있는 행복을 찾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쿠마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도 좋은데 요거를 좀 더 키워보자, 우리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러니까 흩뿌려져 있는 행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요거를 좀 넘어서자라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했는데, 좀 비슷한가요? 네, 저도 그런 거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 행복이 흩뿌려져 있다라는 말이 되게 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이상하게 들리시려나? 저는 길을 걷다가 이렇게 빈 길이 있잖아요. 텅 빈 길. 아무도 없는 네. 길.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지나고 나면 이 나무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웃기거든요. 저 무슨 대화를 할까? 낙엽으로 서로 싸대기를 치면서 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진짜 좀 약간 몽상적인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가면 길 가는 것도 재밌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소소한, 확실하고 소소한 행복? 그러니까 버스가 제 시간에 오면 기뻐요. 그런데 저한테 더 큰 행복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거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이 음악을 들었는데, 이 음악은 내가 이미지로 봤을 때 이런 건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현실하고 발이 좀 붕 떠 있는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걷지를 못해서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현실과 상상이 뒤범벅 되어 있는데 안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느님도 좀 현실적인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머릿속에 뭐 이런저런 생각이 엄청 떠오르는데 이 방송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약간 반론의 느낌으로 떠오르는 생각만 딱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도 결국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구에 좀부터서 사는 지나가는 생명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관점에서 이제 쿠마님의 얘기를 봤을 때 이게 인간이 우월하다라는 것에 나오는 그 위험성이 지금 쿠마님의 어떤 행복관에도 약간 묻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복에는 깊이가 있는 거고 조금 약한 행복이 있고 강한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쿠마님의 인생에서 소확행은 조금 소극적인 행복 추구고 그 넘어서 상상력까지 동원하면 더 좋은 행복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서열을 갖고 계시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상상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순간 쿠마님의 세계관에서의 행복은 인간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었다라고 저는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인간도 지금의 인간이 되기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때 인간들은 그럼 행복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제가 많이 떠오른 줄기들 중에 하나만 딱 얘기 드리면 이런 얘기가 떠올랐다. 이렇게 하면 범래님 행복의 기원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하면 재밌겠네요. 일부를 참고해주세요. 근데 오늘 또 느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느끼는 사람 중 하나라서 근데 그래서 기대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똘기님 얘기랑 쿠마님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넌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좋아하냐? 약간 그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자면 회사에 커피 머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커피를 뽑아 먹어보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대가 없는 거지. 뭐 저게 있다고 내가 회사 생활이 갑자기 편해지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사용 설명서 읽으면서 커피 하나 뽑아서 스팀 밀크 만들어서 라떼를 하나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때 난 너무 행복했어.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 약간 이러면서 그날은 퇴근하는 날까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거에 되게 행복을 잘 느끼는 편인 것 같은데 그게 내가 행복을 갈망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세상에 별로 기대가 없거든요. 기대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까지? 약간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난 기대가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오히려 이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느끼든 슬픔을 느끼든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은 항상 그대로인데 내가 슬퍼하든 화를 내든 막 울든 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감정을 배제하면서 사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엔 내가 제일 행복한 게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범래님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도 되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해탈?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거의 득도에 오른 김범리였습니다. 진짜 득도에 오른 사람들이 기대가 사라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스님들이 고행을 걸으시는 게 다 기대를 하나씩 삭제하시는 건데 마음속에서 법륜님이 기대가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의 진짜 그 수준이랑 그러니까 있겠지. 네. 기대가 있는데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직을 했어. 여긴 되게 좋겠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스스로 방어해요.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 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여기도 지옥이야. 회사는 다 똑같지. 약간 이렇게 마음 먹는 편인데 이렇게 기대를 제거하면 오히려 열매가 달지 않을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범례님의 지금 상황에 도달해본 적이 이제 가끔 있었는데, 저도 약간 몽상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렸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의 최대치의 행복을 항상 상상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정말 잘 풀렸을 때까지 맥시멈을 항상 상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너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조금 마음대로. 무너지면 다행이야. 근데 예를 들면은 내일 롯데월드 가서 엄청나게 재밌게 놀아야지 했는데 다음날 내 친구가 갑자기 나 오늘 못 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태까지 상상했던 그 행복치만큼 마이너스를 찍는 거야. 그치. 행복을 반대 급부로. 플러스로 올린 만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찍는 거야. 거지. 이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진짜 생겨요. 내가 조금 행복을 상상하려고 할 때쯤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이러다가 좆된다. 더 상상하면은 나 더 힘들어진다. 해서 그냥 그때는 내일 내 친구가 못 간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친구가 간다 했을 때 행복해지는 거야.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이 상상력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오래된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상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이 대학에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막 남자친구도 이렇게 사귀고 막 엄청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면 실망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행복한 상태에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행복의 루트로 갈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오래된 사고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롯데월드에 가서 친구랑 놀아야지, 이렇게 나는 아틀란티스도 타고 이렇게 놀 거야 했는데, 이제 친구가 나랑 싸울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친구는 나랑 당연히 재미있게 놀아야지. 우리는 롯데월드라는 즐거운 공간에 갔으니까 당연히 즐거워야지. 이런 오래된 사고방식에 기반을 해서 상상력이 발휘된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상상력은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롭고 명랑하게 사는 삶.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피톤치드가 뿜뿜하는 엄청난 소나무 숲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축소되는 상상력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상상력을. 진짜 유토피아를 그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대와 상상력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상상을 했을 때 그 상상들의 특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상상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다. 그런 그러니까 거지. 행복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내 행복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이제 쿠마님은 조금 무게를 두는 건 그곳을 찾아가는 그 감정을 좀 크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리면 행복하다는 네, 떠올리면 행복한 거니까 그런 느낌? 행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약간 행복한 꿈을 꾸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조금 더 분명한 주장을 전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이 가치관을 어떻게 조금 더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저한테 남은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행복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이룰 수 있도록 제 삶에서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지금 선행하고 있는 논리의 바깥에 저만의 공간을 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저처럼 의미를 찾진 못했지만 삶을 살아나가고 있으며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말로 이제 풀어내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이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는 대화라는 것이 준비해온 대화가 끝났을 때야 시작된다고 했어요. 진짜 잡담이 시작될 때, 뭔가 허심탄회하게 아무 말이나 할 때의 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잘 해낸다면 제 발제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